바닥에 떨어진 거 남김없이 다 주워 먹어. 상처투성이인 아들을 껴안고 있는 수수한 차림의 어머니. 그 앞에서 군복을 입은 자들은 자신들이 이 좁은 방 안의 법이자 신이라도 된 듯 낄낄거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그저 겁에 질린 힘없는 민간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담함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분노를 삼키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최고 수장, 사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국가 최상위 보안 통신망이 켜지는 순간 즉시 특수부대와 무장 헬기 편대를 띄워라. 1초도 지체하지 마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합동참모부는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사령부였다. 이 웅장한 건물의 최상부 집무실. 이곳을 지휘하는 자는 건군 이래 유일무이 최연소 여성 사성 장군 타이틀을 거머쥔 강수진 대장이었다. 그녀의 제복 위에서 반짝이는 4개의 별은 뼈와 살의 결정체였다. 군생활 30년 차인 강 총장은 예전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으로 아프리카의 인질 구출 작전을 완벽하게 끝마치며 살아있는 신화로 불렸다. 혹독한 사막과 정글을 누비며 비밀 작전을 수행했던 인간 병기가 이제는 육군의 정점에 선 것이다. 강 총장의 집무실은 삭막할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었다. 벽면에는 화려한 미술품 대신 낡은 작전 지도와 부대 깃발만이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기밀 문서들이 각 잡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새벽 3시 반에 깨어나 15km 해안 구보를 거르지 않았고 실전 격투기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할 솜씨를 뽐냈다. 부대에서 강 총장의 별칭은 냉혈마녀였다. 부조리와 비리가 발각되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지휘고하 막론하고 군복을 벗겼기 때문이다. 그녀의 매서운 시선 앞에서는 어떤 거짓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강 총장도 오늘만큼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정체 모를 두려움이 작전 회의 내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 이건우가 있었다. 강 총장의 남편은 건우가 3살이 되던 해 대간첩 작전 중 총격 사고로 장렬히 전사했다. 남편의 군주를 부여잡고 오열했던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홀로 아들을 강하게 키워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잠든 아이의 볼에 얼굴을 비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이건우는 모친이 곁에 없는 시간을 불평해하는 대신 모친처럼 조국을 지키는 등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정 많은 청년으로 성장했다. 급기야 올해 초 이건우는 헬기 레펠과 산악 생존 훈련으로 곰이 악명 높은 경기도 이천의 제3공수 특전 여단 흑표 부대에 자원 입대했다. 강 총장은 핏줄에 흐르는 군인의 본능을 존중하여 묵묵히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험지로 보낸 어미의 고통은 매일 밤 타 들어갔다. 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들의 안부를 묻는 것은 그녀의 신념에 어긋나는 짓이었다. 철저히 원칙을 지키며 일반 면회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드디어 달력에 붉게 동그라미를 친 바로 그날이 밝은 것이다. 오후 3시 정각. 강 총장은 수행 비서에게 비공개 개인 일정이 있다는 짤막한 지시만 남긴 채 본관을 빠져나왔다. 매번 호위하던 경호 차량이나 보좌관의 수행은 전면 배제했다. 수지는 손수 몰고 다니는 낡은 회색빛 소나타 운전석에 올라탔다. 차창에 썬팅이 짙게 깔린 것을 확인한 강 총장은 별 4개가 박힌 전투복 상의를 벗고 뒷좌석에 둔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수한 남색 카디건과 짙은 면바지, 그리고 편안한 로퍼 차림이었다. 룸미러를 보며 헝클어진 단발 머리를 정돈하는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수장이 아니라 군대 간 아들을 보려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서는 평범한 50대 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 대전에서 이천까지는 차로 꼬박 2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강 총장은 고속도로를 타고 매섭게 질주했다. 차창 너머로 쓸쓸한 초겨울의 풍경이 무섭게 뒤로 밀려났다. 텅 빈 들녘을 바라보며
그녀는 피덩이 같던 이건우를 처음 안았던 산부인과에서의 기억을 회상했다. 20대 후반의 열혈 대위였던 그녀는 출산 휴가도 채우지 못한 채 작전 투입 명령을 받고 시골의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야만 했다. 뒤돌아서며 피눈물을 삼켰지만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은 사치라고 세뇌하며 버텼다. 고맙게 이건우는 빗나가지 않고 반듯이 자라주었다. 검도와 크로스핏으로 단련된 다부진 체격에 고교 시절 내내 무도 대회 입상을 휩쓸 정도였다. 건우는 늘 모친의 정복 입은 뒷모습을 존경한다며 정예부대 입대를 꿈꿔왔다. 강 총장은 아들의 굳은 의지가 대견하면서도 이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군대, 특히 특수전 부대라는 조직은 뜨거운 전후의 이면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함과 부조리가 풀리를 틀고 있는 곳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수진 본인이 그 강압적인 조직망 속에서 지독하게 버텨온 장본인이었다. 국도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진입하자 이천 특유의 울창한 산세가 그녀를 맞이했다. 특수부대는 훈련의 보안성을 위해 발길 끊긴 산 깃엔 깊숙한 곳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다. 부대 위소 앞에 도착한 강 총장은 차창을 내리고 방문객부를 작성했다. 초병은 평범한 주민등록증과 면서를 힐끗 살핀 뒤 건성으로 경례하며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육군 서열 1위의 수장이 제 발로 찾아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다. 한적한 공터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자 강 총장은 심무흡을 하며 쿵쾅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이 건우를 마주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지옥 같은 공수 훈련을 버텨내고 자대에서 혹독한 적응기를 마쳤을 아들은 꾀능한 맹수로 변해 있을 터였다. 강 총장은 뒷좌석에 둔 보냉백에서 아들이 환장하던 수제버거와 마카롱 세트를 꺼내 챙겼다. 군대의 수칙에 위반되지 않게 미리 철저히 준비해둔 품목들이었다. 면회객 안내선을 따라 걷는 동안 멀리서 타이어를 끌며 산악 구보를 하는 장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군가가 귀전을 때렸다. 피땀과 흙먼지가 버무려진 친숙한 냄새는 수진의 어린 날을 쏟아부은 옛날의 추억을 맹렬하게 깨워냈다.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낡은 면회실 앞에는 수칙이 빼곡히 적힌 이판이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강 총장의 시야에 플라스틱 테이블에 335호 모여 앉은 면회객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건방부대 특유의 스산함 속에서 여자친구가 싸운 도시락을 나눠 먹는 커플도 있었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아들을 기다리는 노부도 보였다. 강수진은 곁에 뛰지 않는 외진 자리에 고요히 자리를 지켰다. 벽걸이 시계는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면회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떨림이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실전에서 수류탄 파편이 튀고 총탄이 빗발치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얼음처럼 냉철했던 그녀의 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 머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묘한 두려움이 등줄기를 훑으며 지나갔다. 세포 하나하나가 경고음을 울리는 듯한 기분에 강 총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무릎을 꽉 쥐었다. 창밖에 붉은 노이 유난히도 불길한 핏빛으로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을 때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면의실 안쪽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복도에서 군나 발소리가 들리더니 애된 얼굴에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진 씨는 입을 다문 채 현관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잠시 후 물이 맨 뒤에서 머뭇거리며 나타난 신루엣의 강 총장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이건우 일병 활기차게 입대하던 청년의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잔병처럼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서 있었다. 건우군의 몰골은 끔찍했다.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은 둔기에 맞은 듯 퉁퉁 부어올라 건붉은 피멍이 선명했고 턱관절은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라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화를 끌며 다가오는 아들의 우측 발목은 깁스라도 한 것처럼 심하게 뒤틀려 있어 걸음을 내딜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고 있었다. 걸상을 밀어내듯 왈칵 일어선 수진 씨는 곧바로 건우에게 다가갔다. 이건우는 핏줄 선 눈으로 엄마를 보며 애써 입꼬리를 올렸지만 찢어진 입가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와라가 아들을 품에 앉아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파스 냄새와 덜 마른 피비린내가 후기쳐왔다.
수진 씨의 몸이 미약하게 떨렸다. 건우야,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어떤 놈이 이따로 만들었어? 내 아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간 사악 행군하다가 절벽에서 좀 굴러 떨어져서 진짜 괜찮아요. 그러나 30년간 숱한 사상자를 봐온 특수전 교관 출신 강 총장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찢어진 관자놀이는 둔탁한 군나발에 짓밟힌 흔적이었고 터진 입술은 가혹한 구타로 치아가 잇몸을 파고든 전형적인 폭행의 결과물이었다. 전룩거리는 발목 역시 안전사고가 아니라 쇠파이프 같은 흉기에 맞은 골절 상임이 틀림없었다. 수진 씨의 두 눈가에 무서운 도끼가 차올랐다. 당장이라도 헌병대를 부르고 싶은 화라산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아들이 겪었을 공포를 자극할까봐 억지로 표정을 굳혔다. 수진은 내 자식을 걸상에 가만스레 앉히고 수제빵의 껍질들을 벗겨주었다. 일단 먹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아들은 손을 덜덜 떨며 햄버거를 받았지만 턱이 아파개미할 듯 빵 끄트머리만 간신히 뜯어먹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강 총장의 손톱이 살점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감히 내 목숨보다 귀한 새끼를 벌레 취급해 내 놈들 소속이 어디든 내 손으로 지옥불에 쳐넣어 주마. 수진의 마음속엔 복수 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 총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대 내 가혹 행위의 배후를 캐물었지만 이건우는 철저히 입을 닫았다. 다만 혹한 훈련이 벅차다는 변명만 본능적으로 내뱉을 뿐이었다. 텅 빈 아들의 눈동자 속에는 끔찍한 공포가 각인되어 있었다. 자신이 밀고자가 되는 순간 닥쳐올 악마 같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음이 명백했다.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핏줄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강 총장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었다. 얄팍한 위로보다 무자비 심판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30분이라는 야속한 면의 시간 동안 강 총장은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거친 손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상처가 주싸 터져갈 정도로 망가진 두 손등이 이곳의 참혹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건우야. 어미가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 이 악몽을 지워주마.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겠니? 이건우는 핏발선 두 눈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핏물 방울이 맺혔으나 결코 흘려보내지는 않는 도끼. 이 모습은 의심 없는 최정의 요원의 기백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 총장이 자식의 등을 감싸 안고 애틋하게 꽉 안아주려던 찰나. 쿵하는 폭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면회실 쇠문이 사납게 뜯어 젖혀졌다. 면회실 문이 사납게 열리고 나쁜 놈들이 들어서는 찰나 강 총장의 두 눈에 매서운 분노가 스쳤다. 곧바로 내 자식의 목숨을 노린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수진 총장의 등줄기를 타고 섬뜩한 사리가 흘러내렸다. 맨 앞에 선 놈은 양어깨에 무궁화 2개를 거만하게 달고 있는 중령이었다. 185cm 키는 거뜬히 넘는 덩치의 뱀같이 매서운 눈빛을 지닌 40대 중반의 사내였다. 전투복 가슴에 박힌 대대장 명찰에는 류진호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제30 특수여단 제2대를 쥐고 흔드는 잡이 하나도 없는 대대장이었다. 류중령의 그림자같이 따라붙은 놈은 참 비열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다이아몬드 3개를 반짝이는 대위였다. 가슴의 명찰에는 백민재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고 부대 내에서 악질적인 중대장이었다. 두 장교는 이곳이 자신들의 놀이터라도 되는 듯 뻔뻔하게 면회실을 활보했다. 류중령이 사냥감을 찾듯 병사들을 쏘아보자 백대위는 삐딱하게 서서 껌을 질겅대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사악한 기운을 풍기며 한 명의 병사가 등장했다. 3개의 역삼각형 계급장을 단대 중반의 사내는 마치 늑대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명찰의 이름은 송기철. 그의 왼팔에는 면실관리병 완장이 피 묻은 훈장같이 감겨 있었다. 강 총장은 들키지 않게 숨결을 가다듬으며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꽉 쥐었다. 30년간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베테랑 특전사의 감각이 지독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저 3명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사륙에 미친 포식자들이었다. 류중령의 두 눈은 독사같이 번뜩였고
백대위는 사냥감을 비웃는 승냥이와 같았으며 송병장의 입꼬린 사악하게 비틀려 있었다. 강 총장이 곁눈질로 주변을 살피니 다른 면회객은 마치 악마 새끼라도 본 듯 일제히 고개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었다. 이때 그녀의 손에 닿은 자식 건우의 어깨가 미친 듯이 떨려 흔들렸다. 이건우는 류중령 일당들을 확인한 찰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극심한 공포에 질려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강 총장의 머리에 모든 정황이 맞춰졌다. 저놈들이 바로 내 자식의 마음을 짓밟은 짐승 새끼들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용암불 같은 살기가 폭발했지만 그녀는 순진한 촌부 어머니의 가면을 완벽하게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류중령은 마치 교도소 소장같이 거드름을 피우며 순시하더니 건우를 발견하고는 기분 나쁜 비소를 터뜨렸다. 그가 턱짓을 주자 백대위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랐다. 행동 대장격인 송병장이 성큼 다가와 건우의 테이블을 발로 쾅 찼다. 그리고 강 총장이 밤새 직접 구워온 수제 과자 상자를 사납게 집어들었다. 송병장이 상자를 흔들어대면서 악마같이 속삭였다. 이건 우일병 어미품이라고 아주 혼이 빠졌네. 짬통에 처박히고 싶냐? 이건우는 용수철같이 튕겨 허리를 펴고 양손을 무릎에 붙였으나 공포로 인해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나고 있었다.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문 강 총장 앞에서 송병장이 보란듯이 손을 놓아 과자 상자를 바닥에 내팽겨쳤다. 정성스럽게 구운 쿠키들이 흙먼지 묻은 구나미창 주위로 박살 나버려졌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이건우 일병 닦아치울 시간이다. 청소의 건우가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부서진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강 총장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고 몸을 일으키자 송병장이 삐딱하게 서면서 그녀의 어깨를 확 밀어냈다. 아줌 면회 왔으면 잠자코 구경이나 하쇼. 군대 밥 먹는 놈은 이렇게 크는 거니까. 강 총장은 그 건방진 손길에도 흔들림 없이 송병장의 목구멍을 뚫어버릴 듯한 눈빛을 보냈으나 멍청한 병사는 그 사리를 전혀 잃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그녀의 머릿속 계산 기능은 이놈들을 어떻게 죽일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더러운 송병장의 미친 짓과 그 뒤에서 낄낄대는 류중령 백대위의 역겨워 미칠 얼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건우가 맨손으로 흙 묻은 조각을 주워 담는 도중에 송병장이 군화발로 제일 큰 파편을 짓밟아버렸다. 건우가 그것마저 주우려 손을 뻗자 이번엔 군화코로 건우의 손목을 걷어찼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파편이 튀며 건우의 손등에 핏방울이 맺혔다. 아주 즐거운 듯 낄낄거리던 송병장이 끝끝내 건우의 복부를 쾅 차올렸다. 장난을 핑계댄 끔찍한 폭력이었다. 건우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고꾸라지자 테이블 아래 강 총장의 두 손에서 끝끝내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화병로 심장혈관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돌상같이 굳어 있었다. 이 찌레기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 썩어 빠진 부대 전체를 박살내릴 완벽한 명분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였다. 류중령과 백대위는 막아서긴커녕 스마트폰 꺼내 이 변태적인 쇼를 찍어두려는 듯 만지작거렸다. 건우가 피나는 손으로 과자를 다 긁어 모으자 송병장이 그 상자를 뺏어갔다. 그는 말짱한 쿠키 하나를 꺼내 쩝 소리를 내며 보란듯이 씹어 삼켰다. 하, 쓰레기치곤 꽤나 좋군. 비웃음 내뱉는 남은 상자를 아예 쓰레기통 뒷구석으로 시원하게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난 과자들이 먼지구덩이에 처박혔다. 송병장이 건우의 뒤통수를 툭툭 치며 명령했다. 가서 핥아 먹어. 떨어진 거 남김없이 핥아 먹으라고 씹새끼야. 이건우의 안색이 송장같이 질렸다. 절망에 빠진 눈동자가 처절하게 어머니를 향했다. 벌레만도 못한 취급에 박살난 자존심과 공포가 뒤엉킨 자식의 눈망울을 보며 강 총장은 피눈물을 삼키며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미가 전부 지켜보고 있으니 이 마지막 고비만 견디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건우가 쓰레기통 앞으로 기어가 두 무릎을 꿇었다. 수치심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먼지가 묻은 쿠키 조각을 주워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이었다. 퍼쩍 강 총장이 야수같이 튀어나갔다.
눈 깜짝할 자식 앞을 가로막은 그녀의 기세에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송 병장과 강 총장의 거리는 불과 한 짠이었다. 강 총장은 감정을 완벽히 억누른 싸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선 넘지 마라. 내 자식 입에 쓰레기를 넣게 둘 순 없다. 송 병장의 두 눈알이 황당함으로 커지더니 금세 악의적인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한낱 힘없는 민간인 아줌마가 병장인 자신을 막아섰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송 병장이 침을 칵 뱉으며 으름장을 놨다. 미쳤나 진짜. 늙은이가 눈에 뵈는 게 없어. 당신 새끼가 폐급이라 정신교육 중인데 어디서 치맛바람이야? 진창에서 뒹굴기 싫으면 찌그러져. 강 총장은 태산같이 버티고 서서 송 병장의 동공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게 국군이 규정한 훈련 지침인가? 이건 비열한 사적 제재이며 명백한 범죄다. 당장 행동을 멈춰라. 송 병장의 핏대가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이성을 잃은 그가 양손으로 강 총장의 가슴팍을 사납게 때밀었다. 일반 여성이었다면 고꾸라질 힘이었지만 30년간 살상 무술로 단련된 그녀는 발의 중심을 순식간에 틀어 충격을 흡수하며 단 한 걸음만 뒤로 밀렸을 뿐이다. 당황한 송 병장이 도리어 쌍욕을 퍼부었다. 미친년이 돌았나? 군부대에서 민간인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확 밟아버릴라. 그 난장판에 뒷짐을 지고 있던 류진호 중령이 마침내 나섰다.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아주머니 송 병장이 조금 거칠긴 해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건 우일병은 아직 군인 티를 못 벗은 고문관이라 우리가 친히 사람을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군대 내부의 교육 방식이니 치맛자락 걷어붙이고 그만 빠지시죠. 류중령은 파리를 단번에 쫓아내듯 거만하게 손짓했다.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던 백민재 대위도 비열하게 이죽거렸다. 대대장님 말씀 새겨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사회에서 얼마나 오냐 키우셨는지 몰라도 군대는 까라면 까는 곳입니다. 이 정도 굴려서 죽지 않으니까 유난 떨지 말고 비키시죠. 강 총장의 시선이 류중령의 무궁화 2개와 백대 위의 다이아몬드 3개를 싸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국가가 건우를 지키라고 부여한 지휘관 계급장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지휘관이 아니라 악마들의 포식 파티를 주최한 쓰레기들이었다. 그들이 직접 범죄를 방조하고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강 총장을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봉인이 산산조각 났다. 류중령이 턱짓으로 승인을 내리자 신이 난 송 병장이 건우의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쓰레기통 옆 바닥으로 처박았다. 쿵 소리와 함께 건우의 이마가 타일 바닥에 지시겨졌다. 송 병장은 더러운 군화로 건우의 뒷목을 꾹 짓누르며 낄낄댔다. 이건 우일병 효도해야지. 엄마가 싸운 구호물자니까 혓바닥으로 깨끗이 핥아 청소 실시 짐승처럼 짓눌린 건우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부대에 복귀한 뒤 쏟아질 끔찍한 보복을 알기에 청년은 피눈물을 흘리며 흙 묻은 과자를 향해 천천히 혀를 내밀려 했다. 바로 그 찰나 강 총장의 오른손이 코트 안쪽 비밀 주머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 영하의 온도처럼 차가운 티타늄 기기가 닿았다. 대한민국 군통수권 서열을 움직이는 최고위급 암호화 통신 육군 참모총장 전용 비상 단말기였다. GPS 추적조차 불가능한 국가 최상위 보안망이 내장된 물건이었다. 강 총장이 코트 안에서 그 묵직한 검은색 기기를 꺼내 들었다. 언뜻 보면 투박한 스마트폰 같았으나 윗면에는 황금색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문장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류중령과 백대위 송 병장은 그저 다급한 엄마가 경찰에라도 전화하려는 줄 알고 배를 잡고 폭소했다. 류중령이 코웃음을 쳤다. 헌병대라도 부르시게 아줌마, 이 부대 헌병대장이 내 동기야. 어디 마음껏 전화 돌려봐. 강 총장은 침묵한 채 지문 인식기에 엄지를 올렸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군사 1급 기밀망이 개방되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특수전 사령부의 한라인 아이콘을 눌렀다. 연결이 1초도 채 안 걸려 전화기 너머로 바짝 군기가 든 중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통신 보안, 특전사령관 최무진 중장입니다.
총장님 하달하실 명령이 있으십니까? 강 총장은 저승사자보다 더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어조는 호수처럼 잔잔했으나 그 이면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최사령관 나 강수진이다. 현재 2000 제30 특전여단 비호부대 면회실에 있다. 참모 총장인 내가 이곳에서 일개 병장에게 물리적 위협을 당했고 대대장과 중대장은 이를 즐기듯 방관 중이다. 내 아들 이건우 일병을 향한 잔혹하고 조직적인 가혹 행위 증거도 이미 내 스마트폰에 확보했다. 즉시 최정예 헌병 무장 병력을 태운 특전사 헬기 2대를 띄워라. 육본 감찰실장에게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동승시켜라. 도착 직후 이 부대 대대장 류진호 중령과 중대장 백민재 대위를 하극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체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수화기 너머로 최사령관이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총장님,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감히 총장님께 폭력을. 강 총장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상황 묻지 말고 즉각 지시를 이행해. 1초도 지체하지 마라. 이건 전시 상황에 준하는 명령이다. 뚝. 통화가 종료되었다. 강 총장은 특수통신 단말기를 코트 안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류중령을 서늘하게 응시했다. 류중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1%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고 백대위 역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송병장은 마치 무대 위의 광대처럼 신이 나서 건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을 이어갔다. 이 어리석은 세 사람은 까맣게 모른 채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들이 쌓아온 군 생활이 불과 10분 뒤면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다. 강 총장은 천천히 걸어가 아들의 굽은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났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건우야, 다 끝났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이제 5분만 눈을 감고 있거라. 이건우는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그는 숨이 샜는 듯했다. 늘 자신을 걱정하며 바라보던 다정한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사막의 전장에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던 냉혹한 킬러의 본능과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의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건우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어머니가 봉인했던 힘을 마침내 해방시켰으며 자신을 짓밟던 이 지옥 같은 부대가 통째로 뒤집힐 것이란 사실을. 강수진 총장이 무전기 같은 투박한 단말기를 코트 속에 숨기자 소란스럽던 면회실 내부에 폭풍전야 같은 기괴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류진호 중령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실소를 터뜨리며 한쪽 눈썹을 까딱였다. 백민재 대위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서서 강 총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송기철 병장은 대놓고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류중령이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입을 열었다. 어디 뭐 국방부 민원실에라도 전화하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헌병대든 경찰이든 다 부르십시오. 우리는 규정에 입각한 얼차려를 부여했을 뿐이니까요. 백대위가 뱀처럼 미끌거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대대장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여긴 민간 사회가 아니라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입니다. 군대 문턱도 안 밟아본 아줌마가 병사들 군기 잡는데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심각한 영업 방해이자 월권 행위죠. 송병장은 한술 더 떠 건우의 옆자리로 다가가더니 그의 어깨뼈를 부러뜨릴 듯 강하게 꽉 움켜쥐었다. 이건우는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공포에 질려 감히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송병장은 뱀이 퓰리를 틀듯 건우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섬뜩하게 속삭였다. 이건우 일병이 애미가 아주 무덤을 파는구나. 오늘 면회 끝나면 샤워장 뒤로 튀어와라. 소대 애들 다 집합시켜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건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로 애처롭게 어머니를 찾았다. 강 총장은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건우야, 두려워할 것 없다. 저 벌레 같은 놈들이 널 건드리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테니. 류중령은 강 총장의 당당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파대소를 터뜨렸다. 사모님은 드라마를 매우 많이 보셨네. 여기가 동네 예비군 훈련장인 줄 아시는가? 여긴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 기계들을 양성하는 제3특수전 여단입니다. 우리 부대원들의 생사 여탈권은 온전히 지휘관인 제게 있습니다. 외부의 하찮은 개입 따윈 통하지 않는 성역이란 말입니다. 강 총장은 류중령의 턱을 지켜 얼굴을 가만히서 응시했다. 겉모습으로는 멈춘 호수 같았으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벌써 수백 명의 적을 도륙하던 맹수의 피가 끓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그녀 또한 흙먼지를 마시며 이 특전사 연병장을 구르던 인간병기였다.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으로 적진 최전방의 낙하산 하나로 침투의 요인 암살을 수행했고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총알 빗발을 뚫고 인질들을 구출해 훈장을 받은 영웅이었다. 그녀는 특수요원의 생리를 뼛속까지 꿰뚫고 있었으며 엘리트주의라는 핑계로 괴물처럼 변해버린 그들의 썩어빠진 선민의식도 혐오하고 있었다. 류중령은 바로 그 토악질 나는 군사문화가 만들어낸 기괴한 돌연변이 뿐이었다. 강 총장은 굳이 입을 열어 전응아들과 혀를 섞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손목에 차인 아날로그 시계를 바라다 보았다. 현재 시각 16시 40분. 계룡대 특수작전지휘부에서 이곳 이천까지 UH-60 블랙호크 띄우면 비행에만 20분이 소모된다. 비상출동 경보음이 울리고 무장 병력이 탑승하는 시간을 충분히 잡아도 모두 30분이면 여유롭다. 늦어도 17시 10분이면 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헬기 편대가 당도할 것이다. 강 총장은 머릿속에서 초단위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30분. 류중령은 그녀가 대꾸도 못하고 시계만 쳐다본다고 착각하며 승자의 웃음을 띄었다. 그는 목을 좌우로 꺾으며 최대위에게 명령을 내렸다. 최대위 살펴보니 따뜻한 모자 상봉은 막을 내린 것 같군. 저 폐급 병사 끌고 즉시 생활관으로 돌아가라. 최대위가 반드시 경례하며 화답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대대장님, 이어서 최대위는 면회실에 있던 전체 인원을 향해 야수들처럼 포효했다. 휴식 끝. 전 병력 움직임 끝. 차려 자세해라. 면 중이던 다른 명의 병사들은 먹던 치킨과 피자를 바닥에 쏟아버릴 정도로 놀라면서 스프링처럼 뛰어올라 부동 자세를 취했다. 건우 역시 본능적으로 엉덩이를 들려 했으나 강 총장이 강인한 악력으로 아들의 어깨를 짓눌러 벤치에 다시 앉혀버렸다. 강 총장은 맹수처럼 험한 눈초리로 최대위의 눈동자를 찌를 듯이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공식 면회 종료 시각까지 정확히 10분 30초 남았다. 내 아들의 복귀는 10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최대위의 간사한 미소가 눈 깜짝할 구겨졌다. 그는 군화를 무겁게 굴리며 강 총장 앞까지 곧장 걸어와 으름장을 놓았다. 아줌마, 지금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여긴 군부대고 전이 녀석들의 생명줄을 쥔 중대장입니다. 제가 까라면 까는 거고 가라면 해야 합니다. 강 총장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빙산처럼 매섭게 받아쳤다. 육군 규정 제47조 2항 지휘관은 전시나 사변이 아닌 이상 민간인과 약속된 면회 시간을 임의로 뺏어낼 수 없다. 네가 하찮은 중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다고 해서 군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류중령이 핏대를 세우며 크게 걸어왔다. 이 아줌마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좋아. 법규를 좋아하시니 우리도 강제로 처리해 주겠어. 그는 턱짓으로 송병장에게 제압 지시를 내렸다. 송병장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건우의 전투복 멱살을 우악스럽게 잡아채었다. 건우가 비틀거리며 힘없이 끌려가려는 순간 번개처럼 튀어오른 강 총장의 오른손이 송병장의 손목을 낚아챘다. 30년간 실전 무술과 근접 격투 CQC로 훈련된 그녀의 소나귀는 마치 강철 집게 같았다. 의두뼈가 비명을 외치는 소리와 함께 송병장의 입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아악 내 뼈. 미친 아줌마가 돌았나? 강 총장은 가차없이 송병장의 손목 부위를 역방향으로 꺾어버리며 건우의 멱살에서 손을 떼어냈다. 고통의 눈물이 찔끔 맺힌 송병장은
붉게 달아오른 손목을 움켜쥔 채 뒤로 물러나섰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통증과 어처구니 없는 수치심으로 망가져갔다. 류중령과 최대위는 두 눈을 의심하며 동상처럼 얼어붙었다. 평범해 보이던 50대 부인이 현역 특수부대원의 발을 한순간 제압해버린 초현실적인 모습 때문이었다. 즉시 정신을 차린 류중령의 얼굴이 화가 나 붉게 달아올랐다. 당신 제정신이야? 방금 현역 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어. 이건 현행범으로 구속될 확실한 공무집행 범죄 행위야. 강 총장은 피식 웃으며 류중령의 코앞까지 한 걸음 성큼 다가갔다. 그녀의 체구는 165cm 정도로서 덩치 큰 류중령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전신에서 솟구쳐 오르는 맹수의 기세는 덩치 큰 녀석들을 질식시킬 듯 위압적이었다. 강 총장은 지면으로 깔리는 서늘한 저음으로 꾸짖었다. 공무집행방에 지나가던 개가 웃겠군. 그럼 내 놈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짓거리는 뭔데? 부모 면회 온 병사를 짐승듯 구타하고 군화발로 짓밟은 짬밥을 강제로 입에 쑤셔 넣는 게 대한민국 육군의 공무집행인가? 그건 명백한 고문이자 군형법상 가혹이다. 정곡을 찔린 류중령은 순간 말문이 닫혔으나 금세 뻔뻔한 낯짝으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건 특수전 수행을 위한 극한의 정신력 강화 훈련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민간인 아줌마가 뭘 알겠는가요? 군대는 악몽이어야 합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연약한 새끼는 실전에서 부대원 전체를 전멸시키니까요. 우린 저 패급을 살려내려고 피눈물 나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연약한 새끼는 실전에서 부대원 전체를 전멸시키니까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연약한 새끼는 실전에서 부대원 전체를 전멸시키니까요. 당신과 썩어 빠진 연약한 새끼는 실전에서 부대원 전체를 전멸시키니까요. 강 총장은 조소가 가득한 눈으로 느릿하게 고개를 흔들어댔다. 사디스트적인 폭력 욕구 해소와 실전 훈련을 분간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지휘관 자리에 앉아 있군. 류중령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비웃음을 샀다. 하, 동사무소 예비군 통지서나 받아본 아줌마가 군사학을 논하는가요? 군복 구경이나 해보셨는가요? 강 총장은 한심한 도발에 입을 다물다. 대신 묵묵히 시계의 은빛 초침을 응시했다. 현재 시각 16시 50분. 결전의 시간까지 정확히 20분이 남아 있었다. 강 총장의 무거운 침묵을 겁먹은 걸로 착각한 류중령은 우월감에 취해서 낄낄거렸다. 그는 최대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신있게 지시했다. 최대위 당장 저 아줌마 주민등록번호 조회해서 군사법원에 고발장 접수해 초병 및 상관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실추까지 영혼까지 털어서 민간교도소로 쳐넣어버리자 최대위는 즉시 메모를 꺼내들며 간사하게 웃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진짜 뼈도 못 추리게 처리겠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다른 면회객들은 기침소리도 내지 못하고 파리해진 안색으로 이 비극을 바라보았다. 누구 하나 용기들을 발휘해 나서는 사람 없었다. 이 차단된 공간에서 류중령과 최대위는 곧 법이자 신이었다. 그들의 심기들에 어긋나는 순간 남겨진 아이들이 어떤 참상들을 겪게 될지 익히 알았기 때문이다. 강 총장은 공간을 짓누르는 이 지독한 공포의 기운을 맡았다. 간부들의 포갑 앞에 무기력하게 숨죽여야 하는 부모들. 이것이 자신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그녀의 가슴 깊숙곳에서 피눈물이 맺혔다. 류중령은 기고만장한 몸짓에 다시 송병장을 닥달해댔다. 송병장 뭐해? 당장 저놈을 끌어내서 연병장이나 돌려. 송병장은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쓸어내리며 주춤거렸다. 뼈마디가 쪼개질 듯했던 방금 전의 끔찍한 고통이 뇌리에 박혀 감이 나서지 않는 것이다. 류중령이 짜증스럽게도 소리를 질러대었다. 군기가 빠져가지고 내 말이 농담 같나? 송병장은 진땀방울 흘리며 마지못 건우를 향해 두 걸음을 뗐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 총장의 반경 일례만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극도로 몸을 사렸다. 건우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강 총장은 건우를 향해 은밀히 확고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행동할 때가 아니다.
그 무언의 메시지를 읽은 건우는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견뎠다. 다급해진 송병장이 멀리에서 손을 뻗어 건우의 옷깃 부위를 낚아채려던 찰나였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창밖의 산 너머에서 울려대는 묵직한 진동이 지면을 타고 전해졌다. 처음에는 파리떼의 날개짓처럼 미약했으나 불과 몇 초 만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굉음으로 팽창했다. 공수훈련의 잔뼈가 굴 류중령과 최대위의 귀는 그 소리의 정체를 일순간 눈치챘다. 두 사람의 거만했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용 헬리콥터의 터보샤프트 엔진과 로터 블레이드가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었다. 게다가 한 대 기체가 쏟아내는 소음이 아니었다. 최소 편대 규모의 헬기들이 대형을 갖추어 접근하고 있었다. 류중령이 황급하게 창틀에 매달려 밖을 바라봤다. 흐린 회색빛 하늘 언저리에 여러 개의 맹금류 같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2030을 향해 시속 200km가 넘는 두려운 속도로 쇄도하는 헬기 편대다. 핏기가 빠진 류중령의 얼굴이 돌덩이로 굳어버렸다. 최대위 역시 유리창에 코를 박듯 매달려 하늘을 쳐다만 보았다. 대체로 저게 뭐지요? 오늘 우리 여단 훈련 일정표상에는 공중 강습 계획이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최대위가 파르르 떠는 목소리로 내뱉었으며 류중령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류중령은 다급하게 전술벨트에서 무전기를 끄집어내 주파수를 돌렸다. 지휘 통제실 여기 대대장 류진호 중령이다. 귀관들 눈에는 하늘 안 띄어. 지금 속히 우리 부대 방공망 뚫고 들어오는 저 헬기 편대 소속이 뭔지 빨리 보고해. 취직대는 노이즈를 뚫고 작전과 당직 사령에 갈라지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때. 대대장님 저희도 막전 CP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계룡대 특수전 사령부에서 대프콘급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단장님께서도 지금 혼란 상태로 지휘 통제실로 뛰어오셨습니다. 류중령의 손가락에 힘이 풀리며 자칫하면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 뻔했다. 특수전 사령부. 그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등골에 서릿발이 내렸다. 특전 사령부는 전국 방방곡곡 공수여단을 쥐락펴락하는 최상위 권력 기관이었다. 게다가 사령관은 하늘 같은 류중령은 군복 옷깃에 달린 은빛 무궁화 2개가 순식간 납덩이처럼 묵직히 느껴졌다. 별 3개와 무궁화 2개 사이에는 끝이 없는 우주 거대한 계급의 절대적인 차이가 가로막다. 다가오는 블랙호크 편대의 굉음은 이제 면의 건물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흉포해졌다. 방음 처리된 유리창이 미친 듯이 흔들거렸고 천장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뿌연 먼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충격에 빠진 민간인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공포에 질려 창밖에 괴물 같은 철수리들 얼어붙었다. 류중령은 굳어버렸던 고개를 돌려 강 총장을 응시해댔다. 지옥 불구덩 현장 속에서도 강 총장은 아들 옆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한치의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모습. 마치 이 거대한 대형 사건을 자신이 직접 계획하기라도 한 것처럼 완벽히 통제된 평온함이었다. 그 기괴한 대비를 목격한 순간 류중령의 뒤통수를 망치로 후려맞은 듯한 불길함이 엄습했다. 설마 아까 저 아줌마가 허공에 대고 짓거렸던 그 쇼가 그래서 진짜 헬기가 뜬 거라고. 육본 참모 총장 강박증 중령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그 터무니없는 상상을 뇌에서 지워냈다. 동네 아줌마가 육군 서열 1위일 가능성 로또를 연속 2번 맞을 가망성보다 낮았다.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평범한 민간인 부인이 국가 최고의 특전 사령부의 병력을 마음껏 움직일 확률은 바닥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류중령의 굵은 손가락은 격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최대위 역시 이마에 진땀방울 맺힌 채 두려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류중령에게 바짝 붙어서 속삭였다. 대대장님, 설마 아까 그 통화가 진짜? 류중령은 짜증스럽게도 손을 저으며 말을 잘랐다. 헛소리마. 예상치 못한 기동 훈련이 잡혔을 뿐이야. 그저 재수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나 그의 쩍쩍 갈라진 목소리 속에는 극심한 공포가 배어 있었다. 프로펠러가 허공을 찢어낼 소리가 면회실 유리를 박살낼 듯 진동했다.
복도 밖에서는 헌병과 당직병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니는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전 병력 비상 연병장의 블랙 호크이기 강화중 전원 위치로 누군가의 절박한 무전 소리에 류중령은 미친 사람 듯 매달렸다. 그리고 시야에 들어온 모습은 그의 심장을 완전히 멈춰 세웠다.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 중인 거대한 대형 헬기 2대. 그 검은 동체 표면에는 특전사령부를 상징하는 독수리 마크가 공포스런 위용을 풍기고 있었다. 프로펠러 멈추기도 전에 헬기 문짝이 사납게 열렸다. 가장 먼저 흙바람을 뚫고 구령에 맞춰 내린 자의 어깨 위에는 은빛 별이 번쩍이며 빛나고 있었다. 3스타 즉 특전사령관 최무진 중장이었다. 류중령의 핏기가 싹 빠지며 시체처럼 하얗게 변했고 두 다리는 흡사 젤리처럼 주저앉아 버림. 뒤늦게 창가로 향한 최대위 역시 사령관의 계급장을 두 눈으로 마주치자마자 호흡곤란이 온 듯 목을 움켜쥐었다. 아직 상황 파악을 안 된 송병장은 병신같이 입을 해벌쭉 있었지만 직속 상관인 류중령과 최대위가 사시나무 치듯 떠는 꼴을 보며 끔찍한 파멸이 몰려오고 있음을 무의식 중에 확신했다. 중무장한 호위 병력을 거느린 장성급 지휘관들이 곧장 건물을 목표로 진격하듯 걸어오고 있었다. 최무진 중장의 안면 근육은 분노에 거칠게 흉해져만 있었고 그 좌측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을 맡고 있는 투스타 소장도 밀착해서 따랐다. 후방에는 붉은 완장을 찬 헌병대와 응급 가방을 든 군의관들까지 이어서 걸었다. 류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나동그라 말았다. 뇌리에 벼락이 치는 듯한 절망감이 휩쓸다. 그 평범해 보이던 아줌마의 전화 한 통이 군지휘부를 모조리 움직인 기적 같은 상황. 자신들이 상대조차 못할 거물에게 돌이킬 수 선을 넘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비로소 피부에 와닿다. 강 총장은 싸늘한 금속 재질의 손목시계를 가만히 보았다. 현재 시각 17시 6분. 자신이 계산했던 당도 시간보다 무려나 4분 빠른 순간들이었다. 작전 수행 능력에 만점표를 주듯 웃음 지었던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다정하게 불렀다. 건우야 자세 고쳐 앉으렴. 우리를 모시러 올 손님들이 도착했단다. 건우는 욱신거리는 두 발을 붙잡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고 그의 부은 눈동자에는 혼란 속 한 가닥 빛 같은 기대감이 스쳤다. 류중령은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진 표정으로 강 총장 쪽으로 비명을 토해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무엇이? 강 총장은 느긋하게 턱을 괴고 묵비권을 유지했다. 굳이 내 입을 피곤케 할 필요 없이 1분 뒤면 이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방식으로 증명될 테니까. 황 면회실 철문이 경첩이 박살날 듯 뜯겨나갔다. 땀투성이가 된 군복 차림의 최무진 중장이 미친 듯이 숨을 내뿜으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앉아있던 강 총장의 실루엣을 파악하자마자 용수철처럼 튕겨올라 완벽한 각도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총장님, 특수사령관 최무진 중장 명받들고 당도했습니다. 그 쩌렁한 관등 성명이 떨어지는 순간 좁은 방 안 내부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굳어버렸다. 3스타의 입에서 흘러나온 총장님이라는 호칭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공간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류진호 중령의 안면은 더 이상 인간의 혈색이 아니었다. 벌어진 입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만 맴돌 뿐 성대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백민재 대위는 충격에 다리가 풀려 뒤쪽 의자에 나동그라졌고 송기철 병장은 마치 돌조각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다. 주변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다른 방문객들조차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를 줄였다. 최 중장은 바짝 다가가 강수진 총장 앞에서 다시 한번 절도 있게 각을 세웠다. 사령관의 이마에는 굵은 진땀방울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 총장은 찻잔을 내려놓듯 느긋하고 서늘한 자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최 중장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다급하게 질문했다. 총장님, 옥체는 평안하십니까? 물리적 위협이 가해졌단 긴급 무전을 받고 헬기를 띄웠습니다. 강 총장은 턱끝을 까딱하며 건조하게 말했다. 내 걱정은 말게 최 사령관.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내 자식은 전혀 평안하지 못하군. 그녀의 손가락이 지목한 곳에는 만신창이가 된 건우가 서 있어. 찢어버린 입술과 피멍으로 부어오른 안화 다리를 절뚝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병사의 참혹한 몰골을 확인한 최 중장의 안면 근육이 살기로 꿈틀거렸다. 그 끔찍한 정적을 깨고 박살난 문틀 사이로 묵직한 군화가 들어섰다. 전투복 어깨에 은빛 투스타를 단자 6본의 염라대왕로 불리는 감찰실장 이현석 소장이었다. 그의 등 뒤로는 완전 무장을 한 헌병 특수 경호대와 정밀 의료 세트를 맨 군의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이 실장 또한 강 총장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닥을 울리는 듯한 발구름과 함께 경례를 때렸다. 충성 6본 감찰실장 이현석 소장 총장님 지시에 따라 즉각적인 부대 감찰 및 전면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강 총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벽구석에 벌레마냥 처박힌 셋을 차례로 지목했다. 저기 훈장마냥 무궁화 2개를 달고 있는 자가 부대 책임자 류진호 중령이고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다이아몬드 셋이 중대장 백민재 대위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직접 손을 댄 쓰레기가 저 송기철이라는 면회실 당번병이다. 이 실장의 눈에서 당장이라도 권총을 꺼낼 듯한 살기가 뿜어졌다. 이제야 현실을 파악한 류중령이 바지에 소변을 지릴 듯한 꼴로 기어와 강 총장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총장님, 진심로 몰랐습니다. 이 병사가 총장님 자제분일 줄은 꿈에도. 강 총장은 혀를 차며 발밑에 류중령을 벌레 보듯 쳐다만 보았다. 영화의 동토보다 더 시린 시선이었다. 몰랐다라. 도대체 어느 대목을 몰랐다는 거지? 내가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총장이라는 걸 몰라서 개처럼 굴었나? 아니면 계급장 뗀 병사쯤은 함부로 패고 유린해도 된다는 군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인가? 논리적인 철퇴에 류중령은 대역 죄인처럼 이마를 타일 바닥에 지식이며 입을 다물었다. 옆에 있던 최 대위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고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송병장마저 백지장 같은 안면로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하지만 강 총장은 쓰레기들에게 더 이상 1초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최 중장에게 명해왔다. 저놈들 숨소리도 듣기 싫으니 군의관부터 투입해서 내 자식 상태를 브리핑해. 상해 진단서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체증하고 최 중장의 호통에 대기하던 베테랑 군의관 2명이 응급 가방을 열고 건우에게 달라붙었다. 메스를 쥔 손처럼 정교하게 눈가에 출혈을 지혈하고 꺾인 무릎의 인대를 살피는 동안 건우는 굳은 표정으로 숨을 참았다. 강 총장은 그런 아들의 거친 손을 2손으로 감싸 잡았다. 어머니의 체온은 따스했지만 혈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사례와 참담이 얽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신속한 엑스레이 판독과 촉진을 마친 군의관이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보고 올립니다. 좌측, 안면부 심부 열상 및 안화골 미세 골절 의심, 하퇴부 인대 파열 초기 증상입니다. 군화발로 조준 타격한 흔적이 뚜렷하며 횟수는 최소 5차례 이상입니다. 그 끔찍한 진단명에 강 총장은 2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 폐부가 찢겨나가는 듯한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여장부의 속눈썹에는 처절한 핏발과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결단코 울지 않았다. 대신 지옥문이 열린 듯 잔혹하리만치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웠다. 최 사령관, 지금 당장 내 자식을 수도 통합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한다. 연병장에 블랙호크를 띄워라. 최 중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받들겠습니다. 복창한 뒤 통신병의 무전기를 낚아 항공대에 긴급 이륙을 지시했다. 들것에 실려가던 건우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강 총장은 다가가 아들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넘겨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건우야, 엄마가 여기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곧 따라가마 병원에서 따뜻하게 누워있어. 건우의 눈망울에도 굵은 눈물이 맺혀왔지만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답게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포위 병력과 함께 건우가 방 안을 완전히 벗어났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방 안 철문이 완전히 닫히자 강 총장의 아우라가 돌변했다. 모성애는 사라지고 무자비한 심판관의 가면을 쓴 그녀가 바닥에 엎드린 류중령을 향해 구두굽을 울리며 다가갔다. 또각또각 단조로운 구두 소리만이 숨막히는 정막 속을 공명했다.
마침내 벌레 같은 류중령의 정수리 앞에 멈춰선 강 총장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저음으로 읊조렸다. 류진호 중령 내놈은 도대체 몇 년이나 이 신성한 군복에 기생해왔지? 류중령은 사형 선고를 앞둔 죄수처럼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22년 입고 있습니다. 강 총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다. 22년이라 육사 출신인가? 아닙니다. 학사 장교 출신입니다. 특전사 베레모를 쓴 건 언제부터지? 15년 전 자원했습니다. 강 총장은 깊은 환멸이 담긴 한숨을 토해냈다. 15년간이 검은 베레모를 쓰고도 특전사의 긍지를 똥통에 쳐박았군. 나 역시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을 굴렀다. 우리가 배우는 살상무술과 강인함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지. 내무반에서 부하의 정강이를 깔라고 배운 양아치 짓거리가 아니야. 넌 최후의 보루라는 특전사의 명예에 똥칠을 한 력이다. 류중령은 반론은커녕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강 총장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졌다. 똑바로 대답해. 내 자식 이건우 일병 하나만 이런 악질적인 취급을 당했나? 너희들의 그 추악한 장난질에 희생된 다른 병사들이 더 있나? 류중령은 시선을 피하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 비겁한 침묵 자체가 완벽한 자백이었다. 강 총장은 뒤편의 이 실장을 향해 가차없는 명령을 내리쳤다. 감찰실장 들었나?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대 전체를 탈탈 털어 병사 전원과 1:1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가해자 명단과 은폐 정황을 낱낱이 색출해라. 72시간 내로 요약 보고서를 내 집무실로 가져와. 이 실장은 군기를 바짝 들인 목소리로 복창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지시를 마친 강 총장은 다시 류중령의 앞부분으로 몸을 숙여 그의 어깨 견장에 손을 올렸다. 류중령이 감전된 것처럼 어깨를 파르르 떨었다. 강 총장의 길고 굳은 손가락이 그의 어깨를 장식하고 있는 2개의 은빛 무궁화를 감싸 쥐었다. 그 누구보다 단단히 꿰매어졌을 중년 계급장이었다. 그녀가 악력을 쥐고 거칠게 잡아당기자 툭툭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질긴 나일론 실밥이 맥없이 터져나갔다. 완력에 의해 무궁화 계급장이 류중령의 어깨에서 무참히 뜯겨나갔고 빛바랜 전투복 원단 위에는 흉터 같은 바느질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강 총장은 손에 쥔 무궁화 배지를 오물버리듯 류중령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바닥을 뒹구는 철제 계급장의 쇠소리가 처량하게 울렸다. 그녀는 사신처럼 선고했다. 류진호, 너니 시간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영구 제명이다. 그 말과 동시에 류중령의 남은 이성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는 시궁창에 버려진 자신의 무궁화를 동공이 풀린 채 응시했다. 젊음을 바쳤던 22년의 장교 생활, 엘리트 코스라 믿었던 15년의 특수전 이력이 한 줌의 먼지처럼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징벌의 칼날은 다음 타겟 최대위를 향했다. 이미 과호흡이 온 듯 땀방울을 비오듯 쏟아내고 있는 최대위 앞으로 강 총장이 그림자를 들이웠다. 최대위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백민재 대위 그녀의 부름에 최대위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야, 양예. 총장님 계급이 대위고 중대의 지휘관이지 중대장의 교전 수칙 이전의 기본 임무가 무엇이냐. 최대위가 입을 떼지 못하자 강 총장이 차갑게 일갈했다. 병력을 통솔하고 유사시 내 새끼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부모의 역할이다. 그런데 내 놈은 뭘 했지? 내 자식이 후임에게 짓밟히고 피를 흘리는 걸 구경하며 낄낄댔어. 장교의 자격조차 없는 버러지 같은 놈 최대위는 수치심과 공포의 얼굴을 바닥에 파묻었다. 강 총장의 손길은 자비 없이 최대위의 어깨로 향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3개가 꿰매어진 야전 계급장을 틀어주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목에 스냅을 튕겨냈다. 북하는 소리와 함께 위관 장교의 상징이 갈래 찢겨나갔다. 허공을 맴돌던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타일 바닥으로 비참하게 추락했다. 백민재 내놈의 비루한 군생활도 여기서 종결이다. 청천벽력 같은 불명의 저녁 통보에 최대위는 정신을 잃을 듯 휘청거리며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마침내 사륙전의 마지막 순서 강 총장의 발걸음이 구석에 웅크린 송병장 앞에서 멈췄다. 송병장은 이미 혼이 빠져나가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꼴이었다. 새파랗게 질린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강 총장은 발끝으로 송병장의 군화코를 툭 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꽂아 넣었다. 송기철 병장 감히 내 아들의 살점을 찍고 바닥에 구르는 짬밥을 핥아 먹으라. 강요한 주범이 바로 너지. 심지어 나를 밀치고 위협까지 했어. 송병장은 기절할 듯 눈을 까뒤집으며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다. 강 총장은 그의 군복 멱살을 구두발로 지그시 밟으며 길을 꺾었다. 넌 군사 재판을 받기 전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서 치어야 할 죗값이 무엇인지 맨 밑바닥에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인간의 탈을 쓰고 감히 그런 짓을 벌이다니 너희는 군복을 더럽혔어. 강 총장은 송병장의 어깨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계급장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곁에 선희 실장에게 서리빨 같은 지시를 내렸다. 당장 이셋을 독방에 구금하고 특별 군사 재판에 넘겨 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의 증거 인멸 시도까지 모조리 추가해서 기소해라. 이 실장이 즉각 격하게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대기하던 헌병 특임대가 거칠게 다가와 류중령, 최대위, 송병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류중령은 뜯겨나간 계급장 자리를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최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다. 송병장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질질 끌려나갔다. 굳게 닫히는 면의 실문 사이로 철컹거리는 쇠소리만이 무겁게 맴돌았다. 무거운 정적이 감도는 면회실에는 강 총장, 최 중장, 이 실장과 핵심 참모진만이 남겨졌다. 강 총장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응시했다. 건우를 싣고 긴급 이륙한 의무 헬기가 성남을 향해 작은 점이 되어 멀어지고 있었다. 창창할 청년의 피눈물이 헬기에 실려가는 듯해 강 총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한숨을 토해냈다. 최 중장이 땀을 닦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총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 예하 부대에서 이토록 썩어 빠진 일이 발생하다니요. 강 총장은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최 사령관 개인의 실책이 아니야. 이건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우리 군의 썩은 뿌리 구조적인 악습이다. 이 실장이 거들었다. 총장님, 이번 기회에 전군을 대상으로 암행 감찰반을 가동해야 합니다. 강 총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실행에 옮기되 먼저 이 부대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 그리고 건우를 비롯한 피해 장병들의 신변 보호와 트라우마 치료에 부대 예산을 총동원해 두 장성이 굳은 표정으로 힘차게 복창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 총장은 지는 해가 붉게 물들이는 능선을 말없이 응시했다. 피를 말리는 듯한 하루였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무엇보다 참혹한 상처를 안고 있을 자식을 보듬어야 했다. 강 총장은 코트를 챙겨 입으며 뒤돌아섰다. 난 이만수도 병원으로 가야겠네. 현장 수습과 언론 통제는 두 사람이 빈틈없이 책임져 최 중장이 급히 무전기를 들며 말했다. 총장님, 이기 헬기를 즉각 대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강 총장은 차갑게 제지했다. 관도 내 개인 차량으로 조용히 가겠다. 얽힌 생각들을 차분히 정리해야 해. 방안 밖으로 나온 그녀는 고요해진 복도를 지나쳤다. 연병장 외곽에 늘어선 부대원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무언의 경례에 강 총장은 절도 있는 거수 경례로 답한 뒤 흙먼지가 쌓인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랐다. 차가운 엔진음을 내뿜으며 차량은 요새 같은 부대 정문을 서서히 빠져나갔다. 어두워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강 총장은 차창을 반쯤 내렸다. 서늘한 밤 공기 뺨을 스치자 꼿꼿한 별네개의 장군이 아닌 한 명의 어머니로서 참아왔던 눈물이 뚝 터지듯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오열할 자격조차 없다고 자책하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소리 없는 눈물만 쏟아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바들바들 떨면서도 어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던 건우의 눈빛이 아른거렸다. 강 총장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며 핏발 선눈으로 전방을 주시했다.
성남 국군수도 병원으로 향하는 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수진 총장이 수도병원 응급센터 회전문으로 뛰어들어간 시각은 저녁 6시 30분을 넘기고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 사이를 지나 접수 창구로 달려간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다. 헬기로 조금 전 도착한 이건우 일병. 어디 있나요?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재빨리 검색하며 대답했다. 1차 처치를 끝내고 3층 중환자실로 올라가셨습니다. 메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십시오. 3층에 내리자마자 강 총장은 가쁜 숨을 내쉬며 복도를 뛰어갔다. 병실 305호.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 아래 가만히 누워있는 아들이 보였다. 우측 다리엔 무거운 깁스를 했고 터진 입술과 이마 주변엔 촘촘하게 꿰맨 상처의 흔적들이 뚜렷했다. 건우는 입구에 선 어머니를 바라보고 아픔을 꾹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어머니는 풀썩 소리를 내며 침상 옆에 주저앉아 수액 바늘이 없는 아들의 다른 쪽 손목을 꼭 잡았다. 냉기 가득한 피부가 닿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파르르 떨리는 손길로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다. 의사가 뭐래? 골절이 생긴 건 아니겠지? 건우가 조용하게 대답했다. 제발 안심하세요. 실금하고 멍든 것 외엔 괜찮대요. 2주일 정도만 쉬면 퇴원할 수 있대요. 그녀는 아이의 앙상한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아가, 내가 바보였어. 네가 이 꼴이 되도록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감쌌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사나이라면 혼자 극복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에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속 깊은 태도가 강 총장의 가슴을 더욱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어미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두려워 고통을 혼자 삼킨 것이다. 그녀는 울음을 거두고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주었다.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부대를 엎어서라도 그따위 더러운 범죄가 2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짓밟아 주마. 건우는 엄마의 굳은 표정을 살피다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류중령님과 최대위님 송병장은 그 길로 영창에 수감되었나요? 어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모두 구속되었고 곧바로 가장 엄중한 군사법정에 서게 될 거야. 놈들은 평생 철창 신세를 질 거야. 소년의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맴돌았다. 원망스러우면서도 타인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이 그의 착한 본성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군은 아들의 약한 속마음을 금방 알아차렸다. 건우야, 너는 명백한 피해자란다.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굳이 동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 악당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군의 질서이자 세상의 법칙이란다. 그것만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동료들을 구출하는 진정한 길이야. 아들은 엄마의 진심을 전해 듣고 나서야 짐을 내려놓듯 천천히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장군은 동이 틀 때까지 침상을 지키며 아이의 2 손을 놓지 않고 곁에 머물렀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거렸지만 방 안에서는 기계의 일정한 전자음만이 평화롭게 맴돌고 있었다. 아들이 약기운에 완전히 주차 떨어진 모습을 지켜본 뒤 이튿날 아침 일찍 지휘관은 전용기를 이용해 본청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집무실 한가운데에는 임동현 실장이 밤을 새워 완성한 대외비 문건이 준비되어 있었다. 빨간색 통제 인장이 찍혀있는 파일을 펼쳐보니 해당 부대 내에 뿌리내린 끔찍한 가혹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고발되어 있었다. 류진호와 백민재가 긴 세월 동안 은밀한 권력을 휘두르며 구타와 괴롭힘을 방관하고 부추긴 증거들이 넘쳐났다. 건우를 포함하여 부대 안에서 당한 병사들이 20명을 넘겼고 그중 3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어 비밀리에 격리병동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악할 일은 더 있었다. 2 간부는 겨울 훈련 비용과 장병들의 복지용 자금을 몰래 빼내어 사설 도박장과 술값으로 전부 다 날려버리고 있었다. 밝혀진 피해 금액만 이미 5천만 원을 가뿐하게 넘긴 상태였다. 이 쓰레기들은 승진을 위해 성과를 거짓으로 꾸몄고 누군가 고발하려 하면 명령 불복종 프레임을 씌워 수감시키며 철저히 통제했다. 이 와중에 송기철 병장은 상관들의 앞잡이 역할을 도맡아 신병들을 뒤편으로 데려가 방망이로 막 구타하며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쓰레기 짓을 일삼았다. 강 총장은 보고서를 잡은 두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었다.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화가 치솟았지만 지휘관의 냉철함으로 꾹 참아냈다. 지휘관은 즉각 인터폰을 들어 임 실장을 호출했다. 임동현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깍듯이 거수 경례했다. 부르셨습니까? 장군님? 강 총장은 문건을 테이블 쪽으로 세게 팽개치며 명령했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물 검찰단에 이관하고 즉시 구속영장 청구해서 최고형 때리라고 전달해라. 검은색 세단의 엔진을 켜고 사령부로 복귀하는 강 총장의 두 입가에는 아주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복 위에서 빛나는 별을 우러러보지만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위대한 것은 결국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수만 명의 군대를 움직이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상처 입은 아들 앞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 짓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썩어빠진 폭력을 향한 단호한 심판이자 권력의 진정한 무게에 대한 묵직한 경고입니다. 진짜 힘은 타인을 짓밟고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를 지키고 끌어안는 것, 그것이 권력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사랑의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모진 폭풍이 지나가고 상처가 아무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진실이 남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따뜻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